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깊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골짜기에 무랑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단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섞이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신비롭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기도 했지.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욕심 없이 살아왔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속에는 남모를 사연들이 하나둘씩 묻혀있기 마련이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 어느 날 밤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던 때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마련인데 이 집의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그저 눈만 껌뻑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고 해. 갓 태어난 핏덩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처럼 깊고 그윽한 눈동자로 방안을 응시하니 산파를 하던 할매조차 그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지. 이 아이의 이름은 설이라고 지어졌는데 눈 내리는 밤에 왔다 하여 설이라 부르기도 했고 아이의 눈빛이 눈처럼 차갑고 맑아서 그리 부르기도 했다는구나. 설이는 자라면서도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보다는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는 일이 더 많았단다. 설이가 태어나기 전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올 때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잊게 해주는 맹파의 국을 마시고 온다고들 하지 않니? 그 국을 마셔야 지난 삶의 기쁨도 슬픔도 원한도 다 잊고 새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법인데 아마도 설이는 그 국을 마시지 않았거나 몰래 엎질러 버린 모양이었다. 5살이 된 설이의 머릿속에는 어른들도 알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아주 오래된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단다. 아이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다시 이곳에 돌아와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게지. 설이의 작은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 같은 기억들이 관리를 틀고 있었어. 설이네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설이의 아버지는 글 읽기를 좋아하는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팻바느질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는 착한 분들이었단다. 두 분은 늦게 얻은 외동딸 설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겼지만 가끔 설이가 툭툭 내뱉는 말에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지. 어느 날 저녁 밥상 머리에서 설이가 무심코 산머루가 익을 때쯤이면 그 고개 넘어 바위 아래가 참 미끄러운 법인데 하고 중얼거렸을 때 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며 네가 가보지도 않은 그 험한 고개를 어찌 아느냐며 의아해했단다. 설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꿈에서 보았다고 둘러댔지만 그 눈빛은 꿈을 꾸는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선명하고 서늘했어. 마을 한복판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 부자였단다. 최 부자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10년 전쯤 어디선가 큰 돈을 벌어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쌀도 꿔주고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음을 흘리고 다녔기에 인심을 얻고 있었지. 하지만 밤이 되면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들이지 않는 탓에 사람들은 그저 최 부자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니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아 마을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단다. 설이는 유독 이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높은 담장을 오랫동안 올려다보곤 했어. 5살, 아이가 부러운 눈으로 부잣집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설이의 눈에 담긴 것은 부러움이 아니라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의 독촉과도 같은 집요함이었지. 설이의 기억 속에서 최 부자는 지금의 풍채 좋고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산길에서 덜덜 떨며 탐욕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던 비겁한 남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단다. 설이 아니 설이의 전생이었던 그 사람은 바로 최 부자가 훔쳐간 목숨의 주인이었으니 설이에게 저 기와집은 자신의 뼈와 살을 팔아 지은 무덤이나 다름없어 보였던 거야. 어느 날 오후
최 부자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대동하여 마을길을 거닐고 있을 때였단다. 마을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최 부자에게 인사를 올리며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던 서리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최 부자를 쳐다보고 있었지. 최 부자는 기분 좋게 걷다가 아이의 시선을 느끼고는 걸음을 멈추고 껄껄 웃으며 어허, 그놈 참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구나. 이리 오너라. 사탕이나 하나 주마 하며 주머니를 뒤적였단다. 하지만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탕은 필요 없어요. 대신 빌려간 거나 잊지 말고 돌려주세요. 라고 또박또박 대꾸했어.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스쳐 지나갔단다. 주위 사람들조차 5살 배기 아이가 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당돌하고 기이하여 숨을 죽였지.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이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빌렸단 말이냐 하고 짐짓 호통을 쳤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직 갚을 때가 안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시겠지요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최 부자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방금 본 아이의 눈매가 10년 전 산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알려진 자신의 옛 친구 김진사의 눈매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단다. 최 부자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아 사랑방에 앉아 연거푸 담배만 피워댔지.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이 부와 명예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작은 바람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인데. 최 부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려 했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꼭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 밤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단다. 맹파에 국을 엎지르고 태어난 아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그저 우연히 당돌한 아이를 만났을 뿐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았단다. 어머니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면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지요. 하고 서리가 묻자 어머니는 솥뚜껑을 열다 말고 웃으며 대답했어. 그럼 당연한 말이지. 남의 물건을 탐하면 벌을 받는 법이란다. 우리 서리가 오늘따라 왜 그런 어른 같은 소리를 할까?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서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지. 서리는 속으로 생각했단다. 물건이 아니라 목숨이라면 그 값은 무엇으로 치러야 할까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서리에 타오르는 기억처럼 부엌을 가득 채웠어. 마을의 공동 우물가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소식통과 같은 곳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도 어제 서리와 최 부자의 일이 화제거리가 되었단다. 그 얌전하던 서리가 최 부자 어른께 그런 망발을 했다며. 아니야, 내가 듣기론 최 부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던데 혹시 최 부자가 서리네 집에 뭐 빚진 거라도 있는 거 아닐까? 아낙들은 방망이질을 하며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했지. 그저 설이라는 아이가 보통 아이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최 부자가 10년 전 빈털터리로 마을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들이 묘하게 얽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 설이의 아버지인 선비는 딸이 밖에서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설이를 불러 엄하게 꾸짖으려 했단다. 설이야, 어른을 공경해야지 함부로 말대꾸를 해서야 되겠느냐. 최 부자 댁이 우리에게 베푼 것이 없지는 않은데 어찌 빚타령을 했단 말이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훈계하자 설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글썽이는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속까지 깨끗한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저 제 것을 찾으려 할 뿐입니다. 선비는 딸의 단호한 태도와 알 수 없는 말의 깊이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회초리를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단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서 이제는 아예 최 부자네 대문 앞을 놀이터 삼아 머물기 시작했지. 최 부자가 외출을 하려 대문을 나서면 어느새 설이가 문지방 옆에 서 있다가 다녀오세요. 오늘은 산에 안 가시나요? 약초가 참 많을 텐데 하고 툭 던지는 식이었어. 최 부자는 그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보는 눈이 많아 어린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허허 웃으며 피하는 게 상책이라 여겼단다. 하지만 서리가 말하는 약초라는 단어는 최 부자의 가장 깊은 죄의식을 찌르는 송곳과도 같아서 그는 점점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파준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단다. 비 한 개가 마을을 삼킬 듯이 짙게 깔리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었지. 최 부자는 안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빗소리가 마치 10년 전 그날 친구 김진사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며 지르던 비명소리처럼 들려 귀를 틀어막아야 했어. 그때 대문 밖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흥얼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단다. 한 발 가면 내 다리 내놓고 두 발 가면 내 숨 내놓고.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기가 막히게 최 부자의 귓가에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분명 서리의 목소리였어.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하인을 불러 밖을 내다보게 했지만 하인은 아무도 없는데요. 비바람 소리 아닙니까 하며 주인이 헛것을 듣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여전히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어.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단다. 자신이 뺏은 목숨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은 애써 부정했지만 그 아이 서리의 눈빛만 떠올리면 오금이 저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저승까지 쫓아온 끈질긴 인연의 끈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는 마음을 달래보려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기로 했단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지만 암자로 가는 길목바위 위에 서리가 미리 와서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서리는 마치 최 부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손에 작은 돌멩이 2개를 쥐고 딱딱 부딪히며 최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꼭 그때 그곳처럼 말이요. 서리가 바위에서 뛰어내리며 무심하게 던진 말에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단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최 부자와 김진사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약초밭으로 가는 길목과 닮아 있었거든. 서리는 주저앉은 최 부자 앞으로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들이밀었어. 5살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수십 년을 산 노인 같은, 아니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한이 서려 있는 듯했지. 아저씨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요. 나는 그때 배가 참 고팠는데 춥고 배고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는데.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 부자의 귓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단다. 최 부자는 사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엉겁결에 중얼거렸지만 서리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직 멀었어요. 셈은 정확해야 하니까요. 라고 말하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최 부자가 헛것을 보고 산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소문과 밤마다 최 부자의 집 주위를 맴도는 어린아이,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서리의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서리를 향한 것임을 알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 여보, 우리 서리가 기가 너무 센가 보. 어디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야 하는 게 아니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가 가진 짐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무거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단다. 서리는 집안에서도 조용히 지냈지만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최 부자의 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어. 아이의 눈에는 최 부자의 집 지붕 위에 검은 구름처럼 드리운 업보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지.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커져서 이제는 최 부자의 집을 통째로 삼킬 듯이 일렁거리고 있었어. 서리는 자신의 작은 손을 펴보이며 중얼거렸단다. 내 손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해. 그래야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올 것 같아. 그것은 5살 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피 맺힌 절규였던 게야.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최 부자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 그는 이제 대문 밖 출입을 아예 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는데 그럴수록 공포는 방 안 가득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단다. 집안 하인들도 주인의 괴팍해진 성미를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떠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주인의 공포를 먹고 자란 듯 음산한 기운만 감돌게 되었어. 서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할머니가 설인의 집을 찾아왔어. 왕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분이었는데 설이를 보자마자 대뜸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 아가, 내 눈 속에 너무 깊은 우물이 있구나. 그 물이 넘치면 너도 다치고 남도 다친다. 왕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설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설이는 곧 담담하게 대답했단다. 할머니, 엎질러진 국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닦아낼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저 더러워진 바닥을 닦으려는 것뿐이에요. 왕할머니는 설이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 밤이 깊어지면 무랑골에는 다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마을을 세상과 단절시키곤 했어. 그 안개 속에서 설이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고 최 부자 역시 공포에 떨며 잠들지 못했단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이 당겨지고 있었고 그 줄은 10년 전의 원한과 갚지 못한 목숨의 빚으로 꼬여 있었지. 이제 막 이야기는 시작되었을 뿐이고 엎질러진 맹파의 국물, 자국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산골 마을의 밤을 서서히 적시고 있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뒹구는 늦가을이 찾아오자 무랑골의 공기는 한층 더 스산하고 차갑게 변해갔단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채비를 서두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유독 최 부자의 기와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지. 대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고 담장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신 마른 기침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병이 들었다거나 귀신에 홀렸다는 둥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집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을 엄두는 내지 못했단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진실은 저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는 듯했지. 설이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최 부자네 대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곳을 서성거렸단다.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나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아이는 돌부처처럼 앉아있거나 혼잣말을 중얼거하며 대문 틈을 노려보곤 했어.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이 설이야, 날도 찬데 거기서 뭐하니? 감기 들라. 어서 집에 가거라 하고 걱정스레 물으면 설이는 맑은 눈을 들어 기다리는 중이에요. 문이 열리고 묵은 빚을 갚으러 나올 때까지요 라고 알 수 없는 대답을 하곤 했지.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섬뜩한 기운을 풍기는지 어른들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단다. 최 부자는 방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지만 대문 밖 설이의 기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 아이가 대문 빗장을 툭 하고 건드리는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화들짝 놀라 깨곤 했으니까.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에 그 눈 덮인 산길을 끝없이 헤매고 있었단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친구 김진사가 손을 뻗으며 이복의 최서방, 나 좀 살려주게. 내 자네에게 줄 귀한 약초를 찾았네만 하고 애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 꿈속의 최 부자는 친구의 손을 잡는 대신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친구가 쥐고 있던 산삼 자루를 낚아채고는 그를 차가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곤 했어.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단다. 어느 날 오후 참다 못한 최 부자가 하인들을 시켜 설이를 쫓아내려 했단다. 저 녀석이 대문 앞에서 재수없게 얼쩡거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당장 가서 꿀밤이라도 한 대 먹여서 쫓아버려라. 최 부자의 불호령에 건장한 머슴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대문 부러막아 팝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지. 머슴은 설이를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는 시맷을 하며 이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죽치고 앉아있어 썩 꺼지지 못해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 보통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갔을 테지만 설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머슴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단다. 설이는 머슴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저씨, 주인 어른께 전해드려요. 10년 전 그날 산에서 내려올 때 주워온 보찜 속에 들어있던 붉은색 비단 주머니, 그거 아직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냐고요. 그 말을 들은 머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멈칫했지만 문틈으로 이 상황을 엿듣고 있던 최 부자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위로 쓰러지고 말았단다. 그 붉은 주머니는 죽은 김진사가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품에 고이 간직했던 것으로
최 부자가 산삼과 함께 훔쳐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물건이었거든. 세상 천지에 오직 자신과 죽은 김진사만이 아는 물건을 5살짜리 꼬마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최 부자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지.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서리가 최 부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단다. 빨래터 아낙네들은 물론이고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도 곤방대를 두드리며 이 기이한 일에 대해 입방아를 터섰어. 그거 들었나? 서리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김진사의 혼이 씌었는지도 모른다네. 암 그렇고 말고 최 부자가 갑자기 떼 부자가 된 것도 김진사가 실종된 직후였지 않나.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야 하늘이 벌을 내리려는 모양일세.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고 최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단다. 불안감에 휩싸인 최 부자는 이제 서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님을 깨달았어. 그는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무당을 불러들였단다.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와 굿이라도 한 판 버려서 저 아이에게 붙은 잡기를 떼어내려 했던 거지. 무당은 요란한 방울 소리를 울리며 작두를 타고 주문을 외웠지만 굿이 절정에 달할 무렵 갑자기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굿판을 엎어버리고 말았어. 무당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최 부자를 가리키며 내 놈 뒤에 선 저 아이는 잡기가 아니다. 산 사람의 탈을 쓴 기억을 가진 업보덩어리야. 내가 건드릴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하고 소리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단다. 굿판이 난장판이 되고 난 후 최 부자의 집은 더욱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어. 이제는 하인들마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밤 도주를 하기 시작했지. 이 집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밤마다 마루 밑에서 곡소리가 나고 부엌 솥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한다니까요. 남은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최 부자에게 사정을 했지만 최 부자는 그들을 붙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단다. 텅 빈 대궐 같은 집안에 홀로 남겨진 최 부자는 점점 미쳐가는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젓는 날이 많아졌어. 이러한 소란을 지켜보던 마을의 큰 어른 왕 할머니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팡이를 짚고 나섰단다. 왕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어. 마침 그곳에는 여느 때처럼 서리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 왕 할머니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가, 네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어린 어깨가 다 상하겠구나. 잠시만 비켜주렴. 내 저 안에 썩은 물을 좀 흔들어 봐야겠다 하고 다독였어.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고 왕 할머니는 지팡이로 대문을 쿵쿵 두드렸단다. 최 부자 안에 있는가? 해가 중천인데 어찌 문을 걸어 잠그고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는가? 왕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고 초췌한 몰골의 최 부자가 모습을 드러냈어.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 최 부자는 왕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문지방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단다. 할머니,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최 부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자 왕 할머니는 혀를 차며 그의 말을 끊었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터진 게지. 자네 그림자가 너무 길어지면 결국 그 그림자가 주인을 덮치는 법이라네. 더 늦기 전에 털어놓게나. 최 부자는 왕 할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저 어린 것이 저를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최 부자의 모습에 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단다. 어린아이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과 자네 양심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야. 자네가 쌓아 올린 이 기와집 기둥 하나하나가 자네 친구의 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온 마을이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네. 왕 할머니는 매섭게 경고를 남기고는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 왕 할머니가 돌아가고 다시 대문이 닫혔지만 최 부자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 그는 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단다. 붉은색 비단에 수놓아진 원앙 한 쌍. 그것은 김진사가 죽기 직전까지 품에 안고 있던 것이었지.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어. 이복의 진사 자네가 정말 저 아이의 몸을 빌려온 것인가? 내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인가? 아무 대답 없는 주머니를 붙잡고
그는 밤새도록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시달려야 했단다. 한편 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전생의 기억이 강물처럼 밀려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이지. 김진사였던 시절, 배고픈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기억, 그리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차가운 눈밭에 버려졌던 그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단다. 서리는 자신의 작은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어. 이 손으로 꼭 맺힌 것을 풀어야 해. 그래야 그 사람도 나도 쉴 수 있어. 서리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또다시 흉흉한 소식이 들려왔단다. 간밤에 최 부자가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무언가를 태우려다 하인들에게 들켰다는 이야기였어. 무엇을 태우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타는 냄새가 어찌나 고약하던지 꼭 짐승 가죽 타는 냄새 같았다더군. 아니야, 내가 듣기론 붉은 천조각 같은 걸 태우려다 바람에 날려 실패했다던데. 사람들의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최 부자를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어.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그림자에도 놀란다고. 최 부자의 모든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수상하게만 보였던 게지. 서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야. 더 이상 대문 밖에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 서리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바구니 하나를 챙겨 들었단다. 그 바구니 안에는 서리가 산에서 주워 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못난이 돌멩이들과 마른 나뭇가지들이 들어있었어. 하지만 서리에게 그것들은 최 부자의 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들이나 다름없었지. 서리가 집을 나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 서리가 가는 곳이 최 부자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무언가 결판이 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던 거야. 아이의 작은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도 같았단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최 부자도 이 거대한 기운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게야. 대문 앞에 다다른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바구니를 내려놓았어. 그리고 닫힌 대문을 향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단다. 서방님 친구가 왔는데 문전박대하시렵니까?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셔야지요. 10년 전 그 절벽 아래 바위 틈에 끼어있던 제 신발 한 짝. 그것도 태우셨습니까? 서리의 외침은 조용한 마을의 공기를 가르고 최 부자의 집 담장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어.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가 지옥 끝에서 돌아와 내지르는 사자후와도 같았단다.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최 부자는 서리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 신발 한 짝, 김진사가 떨어질 때 벗겨져 바위 틈에 끼어버렸던 그 집신 한 짝은 최 부자가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쳤기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현장에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거든. 최 부자는 귀를 틀어막으며 으악 그만해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지. 밖에서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고 최 부자는 자신이 갇힌 이 화려한 감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단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었어.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도 땅도 모든 진실을 토해낼 준비를 마친 듯 했지. 서리는 대문 앞에 꼼짝 않고 서서 열리지 않는 문을 응시하며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 문을 열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는 수밖에요. 서리의 눈빛은 더 이상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이었고 엎질러진 맹파의 국물을 닦아내러 온 청소부의 눈이었어. 이제 곧 대동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서리는 최 부자의 죄를 낱낱이 밝히기로 마음먹었지. 증거는 차고 넘쳤고 증인은 바로 서리 자신의 기억이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로는 알 수 없는 비탄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단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위태로웠어.
그날 밤 무랑골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듯 검붉게 물들어 있었단다. 바람은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걸어둔 빗장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려야 했지. 하지만 그 거센 바람조차도 최 부자네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아이 서리의 옷자락을 함부로 펄럭이게 하지는 못하는 듯했어.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서리가 손을 대자마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끼익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스르르 열렸고 아이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당당하게 앞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단다. 마당에 들어선 서리는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어. 잘 다듬어진 정원수와 기름칠이 반질반질하게 된 대청마루, 그리고 곡간 가득 쌓여있는 곡식 자루들이 아이의 눈에 들어왔지. 하지만 서리의 시선은 그 풍요로움에 머물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독대 옆, 유난히 흙빛깔이 다른 한 지점에 딱 멈추어 섰단다. 그곳은 최 부자가 밤마다 몰래 나와 흙을 다지며 무언가를 확인하던 그 집안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둔 금기된 땅이었어. 서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 모습이 5살 아이라기보다는 심판을 내리러 온 저승차사 같아 보였지. 안방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 부자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단다. 10년 전 친구를 밀어버리고 챙긴 산삼을 팔아 거금의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그 돈의 일부를 엽전 항아리에 담아 바로 저 장독대 옆 땅속 깊이 묻어두었거든.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 금고였지. 그런데 저 어린아이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정확히 그곳을 노려보고 있으니 최 부자의 머릿속은 하얘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어찌 알았을까? 도대체 어찌 알았을까라고 중얼거렸지만 답은 이미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었지. 서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대청마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단다. 최 서방님 날이 참 찹니다. 그날 산속 바위 아래도 이만큼이나 추웠지요. 그때 서방님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 계셔서 추위를 모르셨겠지만 저는 갱겹 저고리 하나만 입고 있어서 뼈가 시리도록 추웠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텅 빈 마당을 울리고 담장을 넘어 밖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또렷하게 박혔어. 대문 밖에는 어느새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이며 이 기이한 대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단다. 최 부자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문을 열고 나섰어. 억지로 위험을 갖추려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이놈 밤늦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행패냐. 썩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혼쭐을 내줄 테다. 최 부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았어. 오히려 겁에 질린 늙은이의 비명처럼 들려 애처롭기까지 했단다. 서리는 그런 최 부자를 빤히 올려다보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 관아라. 좋지요. 관아에 가서 낱낱이 밝혀볼까요? 저기 장독대 옆 땅 밑에 묻혀있는 항아리 속에 붉은 띠로 묶어놓은 문서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서리의 입에서 붉은 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최 부자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단다. 그 문서는 김진사가 산삼을 발견한 장소를 그려놓은 지도와 약초를 판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놓은 약조문이었는데 최 부자가 친구를 배신한 뒤 혹시라도 나중에 탈이 날까봐 돈 항아리와 함께 묻어버린 것이었거든. 죽은 김진사 말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 중의 비밀이었어. 담장 밖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단다. 10년 전 김진사가 실종되었을 때 관아에서는 그저 산짐승에게 변을 당했거나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덮었었지. 하지만 서리의 말대로라면 최 부자가 김진사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바로 저 마당 아래 묻혀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었어. 마을의 촌장격인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죽은 진사가 억울해서 눈을 못 감고 저 아이에게 온 게 분명해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단다. 최 부자는 마루 난간을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애원하듯 말했어. 아가, 아니 진사야.
네가 원하는 게 돈이냐? 내가 가진 돈을 다 줄 테니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나도 눈이 멀어서. 공포에 질린 최 부자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듯한 말을 내뱉고 말았지.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갑게 대답했단다. 돈으로 덮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진실은 진실로 갚아야지요. 당신이 훔쳐간 건 제 목숨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이 살아갈 날들과 제 딸아이가 누려야 할 아비의 정이었습니다. 서리의 눈가에 맺힌 물기에는 5살 아이의 서러움과 김진사의 한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어. 서리는, 아니, 김진사는 죽어가면서도 집에 두고 온 어린 딸과 아내 걱정에 눈을 감지 못했었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 자신의 가족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친구를 죽인 자는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했던 거야. 맹파에 국을 엎지르고 기억을 안고 온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임을 서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단다. 그때 최 부자의 아내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 최 부자를 부축하며 서리에게 소리쳤어. 이 요망한 것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우리 영감은 마을을 위해 좋은 일만 하신 분이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가득 묻어 있었지. 그녀 역시 남편이 갑자기 큰돈을 벌어왔을 때의 찜찜함과 밤마다 가위에 눌려 헛소리를 하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서리는 최 부자의 아내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단다. 아주머니가 끼고 계신 그 옷가락지. 그것도 원래 제 아내에게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안쪽에 일심이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확인해 보시지요. 최 부자의 아내는 서리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손가락에 낀 가락지를 빼서 확인해 보았어. 달빛에 비친 가락지 안쪽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일심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가락지를 마당에 내던지고 바들바들 떨었단다. 남편이 주워왔다며 선물로 준 가락지가 죽은 김진사의 물건이었다니. 그녀 역시 남편의 죄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 오던 진실이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마당에 던져진 옷가락지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최 부자의 집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단다. 대문 밖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침묵에 빠졌어.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단순한 소문은 명백한 사실이 되어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지.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부자를 부자가 아닌 친구를 죽인 살인자로 탐욕에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린 괴물로 바라보고 있었어. 서리는 깨진 가락지 조각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최 부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대동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 최 부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의 화려한 비단 옷은 땀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기름진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10년 동안 그를 지탱해주던 돈과 권세가 5살 아이의 말 몇 마디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 진사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서리는 흐느끼는 최 부자를 뒤로 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 아이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한이 남아 있었지. 대문 밖으로 나온 서리를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너의 증인이 되어주마 라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단다. 서리의 부모님은 군중 속에서 딸을 발견하고 달려와 와라 껴안았어.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 밤은 깊어 자시스지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물안골의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어.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내일 있을 대동회를 준비하느라 횃불이 밝혀졌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단다. 세상에 어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아이를 통해 진실을 알리신 게야.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탄식들이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 전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반복했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친구를 단죄해야만 하는 슬픔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어. 아버지, 어머니, 내일은 꼭 같이 가주세요.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서리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하자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그래, 걱정 말거라. 우리가 네 곁에 있을 테니. 그날 밤 최 부자의 집에서는 밤새도록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최 부자는 환영에 시달리며 마당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허공에 대고 손을 비비며 용서를 빌기도 했지. 하인들은 모두 도망가고 텅 빈 집에는 오직 최 부자와 그의 아내만이 남아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며 우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10년 전 죽은 김진사가 이복에 춥네. 문 좀 열어주게 하고 부르는 소리 같아. 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어야 했단다. 날이 밝아오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의 빛이기도 했지만 죄지은 자에게 내리는 심판의 서광이기도 했지. 마을의 닭들이 목청껏 울어제치며 아침을 알렸고 안개는 서서히 걷히며 마을의 모습을 드러냈어. 하지만 그날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와는 달랐단다. 엄숙하고도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 서리는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서리에게 쏠렸지. 하지만 서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어. 오늘이야말로 엎질러진 맹파의 국을 닦아내고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을 날이었으니까. 저 멀리 최 부자의 집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최 부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막이 오르고 있었단다. 마을 광장에 마련된 멍석 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그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었어. 중앙에는 죄인을 위한 빈자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자리는 마치 가시방석처럼 보였지. 서리는 부모님의 손을 놓고 천천히 그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 그리고 맑고 투명한 눈으로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다가오는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단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묵은 원한이 풀릴 시간이 다가온 거야.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엄숙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단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며 시끌벅적했을 그곳이 오늘만큼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지.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왕할머니가 멍석 한가운데 앉아 계셨고 그 좌우로는 마을의 유지들과 촌장격인 박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단다. 이것은 단순한 마을 회의가 아니라 10년 묵은 원한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신성한 심판의 자리였던 게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 가운데 최 부자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단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을 활보하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비단 옷을 입은 초라한 늙은이만이 그곳에 서 있었지. 그의 눈은 초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끌려 나온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터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냉정한 심판의 빛이 서려 있었단다. 최 부자는 멍석 앞에 이르러 힘없이 무릎을 꿇었고 그 옆에는 그의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서리는 부모님의 손을 놓고 멍석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 5살 아이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을의 그 누구보다도 커 보이고 위험 있어 보였단다. 서리는 무릎 꿇은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주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산을 오르고 있었답니다.
한 친구는 배가 고파 걸을 힘조차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약초를 캐야만 했지요. 다른 친구는 그 친구가 캐낸 산삼을 보고 욕심이 생겼답니다. 서리의 이야기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어. 서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단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절벽 끝에서 욕심에 눈이 먼 친구는 손을 내미는 대신 발을 뻗었지요. 살려달라는 외침은 바람 소리에 묻혔고 떨어진 친구는 차가운 눈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생각했답니다. 내 아이에게 줄 쌀 한 줌이 필요했는데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라고 말이지요. 서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자 듣고 있던 마을 아낙네들 몇몇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어.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전 실종된 김진사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으니까. 최 부자는 바들바들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흘려댔지. 그 친구는 산삼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와집을 짓고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밥을 먹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기와집 기둥 밑에 장독대 아래 묻어둔 항아리 속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죄악이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리는 최 부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어. 최 서방님, 묻어둔 항아리 속에 든 지도와 약조문 그리고 당신이 훔쳐간 붉은 비단 주머니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지요. 이제 그만 주인에게 돌려주시지요.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리의 말은 송곳처럼 최 부자의 폐부를 찔렀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았단다. 최 부자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어. 내가 죽였어. 내가 진사를 밀었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백은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을 깨뜨렸단다. 그 산삼만 있으면, 그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눈이 뒤집혀서 친구를 밀어버렸어.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진사가 찾아와 내 목을 조르는 꿈을 꾸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최 부자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의 아내 역시 옆에서 오열하며 남편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자백을 듣고 분노와 허탈함에 술렁거렸어. 저런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친구를 죽이고 그 돈으로 우리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단 말이냐.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최 부자를 끌어내려 멍석말이라도 할 기세로 흥분했지만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내리치자 다시 조용해졌단다. 멈춰라. 이미 죄인은 스스로 지옥을 살고 있었느니라. 폭력으로 피를 씻을 수는 없는 법이다. 왕할머니의 엄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지. 왕할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며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셨어. 왕할머니는 떨고 있는 최 부자에게 말씀하셨단다. 자네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의 양심이 알고 있다. 비록 관아의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겠으나 우리 마을은 대대로 화합을 중시해 왔으니 마을의 법으로 먼저 다스리겠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이어가셨어. 자네 전 재산을 내놓아라. 그 절반은 자네가 죽인 김진사의 유족인 서린의 가족에게 주어 그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마을에 헌납하여 자네가 어지럽힌 마을의 기운을 씻는데 쓰도록 하라. 그리고 자네 부부는 이 마을을 떠나라. 이것이 자네가 살아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최 부자는 왕할머니의 판결을 듣고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치워진 듯한 기분이었던 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감사합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놓으라 하시는 것 다 내놓고 빈손으로 떠나겠습니다. 평생 죽은 진사를 위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최 부자는 서리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단다. 서리야, 아니 진사, 자네 정말 미안하네. 부디 나 같은 놈 있고 이제 편안해지게나. 서리는 엎드려 우는 최 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아이의 얼굴에서 서늘했던 도끼가 빠져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안도가 차오르는 게 보였지. 이제 됐습니다. 빚은 다 받았습니다. 떠나서 부디 사람답게 사십시오. 서리의 그 한마디는 최 부자에게 내리는 용서이자 김진사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았단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서리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 모든 결정이 내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단다. 박 노인의 지휘 아래 청년들은 최 부자네 집으로 가서 곡간을 열고 곡식을 날라오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가서 큰 솥을 걸고 불을 지폈어. 마을의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최 부자의 집 마당에 묻혀있던 항아리도 파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고, 최 부자가 숨겨둔 문서와 엽전들은 모두 마을 회관으로 옮겨졌어.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단다. 최 부자와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어. 화려한 가구와 비단 옷들은 모두 두고 오직 입고 나갈 허름한 옷가지 몇 벌과 조상님의 위패, 그리고 간단한 보찜 하나만이 그들의 짐 전부였지.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이제 마을의 공동 소유가 되어 서당이나 마을 회관으로 쓰이게 될 것이었어. 최 부자는 대문을 나서기 전 자신이 욕심으로 쌓아 올린 집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단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어찌 그리 욕심을 부렸던고.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 마을 회관 마당에서는 어느새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단다. 큰 가마솥에 소고기 국을 끓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말아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지. 이것은 해원 잿준의 밥상이라 하여 억울하게 죽은 김진사의 원혼을 달래고 마을의 애군을 씻어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받아들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굳었던 표정을 풀기 시작했단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마을이 다시 조용해지겠구먼. 노인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설이네 부모님은 설이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한 국물을 먹여주었어. 우리 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이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설이는 씩씩하게 국밥을 받아먹으며 배시시 웃었단다. 네 어머니, 국이 참 맛있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아이의 말투는 예전에 그 어른스럽던 말투에서 제 나이 또래의 천진난만한 말투로 돌아와 있었어. 전생의 기억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설이는 비로소 평범한 5살 아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지. 마을 청년들은 마을 어귀까지 최 부자 내외를 배웅했어.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없었단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 최 부자는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마을을 향해 절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 악인이었지만 한때는 마을의 이웃이었던 사람의 몰락을 보며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함과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거야. 저녁이 되자 바람은 잦아들고 하늘에는 총총히 별이 뜨기 시작했단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이야기꽃을 피웠어. 최 부자의 집에서 나온 쌀로 빚은 떡과 술이 돌고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마을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지.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묵은 체증을 털어내었어.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대한 의식과도 같았단다. 설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다가 잠시 숨을 고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 까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설이의 눈에는 그 별이 마치 김진사가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단다. 이제 가세요. 저는 여기서 잘 살게요. 설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지. 맹파에 국을 엎지르고 태어난 아이 설이는 이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셈이었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단다.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저 빈집을 보며 혀를 찰 뿐이었지.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최 부자와 함께 떠나갔고 무랑골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어. 개 짖는 소리도 부엉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마을은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게 잠들어 있었단다. 서리네 집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났어. 아버지는 오랜만에 책을 펴지 않고 서리의 머리를 빗겨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머니는 서리의 떨어진 옷을 기우며 흥얼거렸지. 이제 그들에게는 걱정할 빚도 두려워할 권력자도 없었어. 오직 되찾은 몫으로 내일을 살아갈 희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단다. 아랫목은 뜨끈했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 서리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어. 내일이면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밭을 갈고 나무를 하러 갈 것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 오랫동안 교훈으로 남겠지.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며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말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 작은 아이 서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될 것이었어. 이제 이야기의 끝이 머지 않았구나. 밤이 깊었으니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준비를 해야겠지. 최 부자가 떠나고 난 뒤 무랑골에는 유난히 길고 춥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단다. 겨우 내 마을을 뒤덮고 있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산비탈, 양지 바른 곳에는 아기 솜털 같은 보송보송한 버들 강아지가 피어올랐지.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지난밤의 악몽이 모두 사라졌음을 실감하곤 했어. 흉물스럽게만 느껴지던 최 부자의 빈 기와집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거나 서당으로 쓰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단다. 마을의 공기 자체가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진 느낌이었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다름 아닌 설이었어. 최 부자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났단다. 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찬 이슬을 맞으며 최 부자의 집을 노려보던 아이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게야. 부모님이 걱정되어 흔들어 깨우자 서리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고 칭얼거렸어.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그 서늘하고 어른스럽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5살 배기 아이의 투정만이 가득했지. 부모님은 그 평범한 투정이 어찌나 반갑던지 서로를 마주보며 눈시울을 붉혔단다. 서리의 눈동자 속에 머물던 깊고 어두운 우물 같던 그림자도 말끔히 사라졌어. 이제 서리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흙장난을 치고 고무신을 짝짝이로 신고 뛰어다니며 깔깔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해맑은 소녀가 되었단다. 가끔 마을 어른들이 서리야, 너 그때 기억나니? 최 부자한테 호통치던 거 말이야. 하고 물어보면 서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최 부자가 누구예요?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에요. 하고 되묻곤 했어. 맹파의 국을 엎질러 간직하고 있던 전생의 기억들이 맺힌 한이 풀림과 동시에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버린 것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최 부자가 내놓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단다. 서리네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당한 몫을 받아 쓰러져가던 초가집을 헐고 튼튼한 나무 기둥을 세워 새 집을 지었어. 기와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고 온 가족이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넉넉하고 포근한 집이었지. 아버지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남의 필사를 하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도 햇바느질 대신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웃음을 되찾았어. 잃어버렸던 10년의 세월을 돈으로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은 충분히 채워진 셈이었단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리네 가족은 마을 뒷산에 있는 김진사의 묘소를 찾았어. 그동안은 죄책감과 억울함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해 자풀이 무성했던 무덤이었지만 이제는 말끔하게 벌초가 되어 있었고 그 앞에 상석도 새로 놓여 있었지. 아버지는 술을 한 잔 올리고 어머니는 정성껏 마련한 과일과 포를 차려놓고 절을 했단다. 서리는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따라 절을 했지만 묘비에 적힌 이름을 보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어. 아버지가 진사 형님 이제 다 끝났소. 형님 목까지 우리가 서리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겠소 하고 고하자 산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진달래꽃을 살랑 흔들어 주었단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한 바퀴 도시며 달라진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서리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구나. 국그릇이 비워져야 새 밥을 담는 법이지. 왕할머니의 알쏭달쏭한 말에 서리는 배시시 웃으며
할머니 저 공기 진짜 잘해요. 하고 자랑을 했어. 할머니는 암 잘하고 말고 이제는 무거운 짐일랑 다 잊고 가벼운 공기돌이나 쥐고 놀거라 하며 아이의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셨단다. 최 부자의 빈집은 마을 회관으로 바뀌어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어. 낮에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저녁에는 어른들이 모여 집신을 삼거나 농사일을 의논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지. 과거에는 굳게 닫혀 비밀스럽고 음산했던 공간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는 곳이 된 거야. 마당 한 구석 서리가 지목했던 그 장독대 자리에는 예쁜 꽃밭이 만들어져 봉선화며 채송화가 알록달록하게 피어났단다. 묻혀있던 욕심의 흔적 위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 셈이지. 계절은 흘러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어 들판은 황금 물결로 일렁였어.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최 부자의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단다.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지. 누구 하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서로 살피고 작은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인심이 되살아나면서 무랑골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들르면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단다. 서리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나이가 되었어. 놀랍게도 서리는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달라 훈장님을 깜짝 놀라게 하곤 했지. 한번 들으면 열을 알고 어려운 문장도 술술 읽어내려가는 총명함을 보였거든. 사람들은 김진사의 재주를 꼭 닮았다며 칭찬했지만 더 이상 서리를 김진사의 환생이라며 두려워하거나 신기해하지는 않았어. 그저 똑똑하고 착한 마을의 아이 서리 그 자체로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지. 서리 역시 전생의 기억 같은 건 까맣게 잊고 그저 책 읽는 것이 즐거운 학동으로 자라나고 있었단다. 어느 날 저녁 서리네 집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어. 어머니가 텃밭에서 갓 따온 호박잎을 찌고 아버지가 장터에서 사온 고등어 한 손을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침을 고이게 했지. 밥상에 둘러앉은 세 식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했단다. 서리야, 오늘 서당에서 뭐 배웠니? 아버지가 묻자 서리는 밥알을 볼에 묻힌 채 효도에 대해 배웠어요. 부모님께 맛있는 거 먼저 드리는 거래요. 하며 생선살을 발라 아버지 숟가락 위에 올려드렸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번져나갔단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퉁소를 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옥수수를 다듬으셨어. 퉁소 소리는 구슬프기보다는 평화롭고 그윽하게 밤하늘로 퍼져나갔지. 서리는 마당 평상에 누워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할머니 무릎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듣던 시절을 떠올렸어. 비록 전생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깊은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평화를 되찾았다는 따스한 느낌만이 남아 있었단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서리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 예전에는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도 불안해하며 잠들었지만 이제는 살인문만 대충 걸어놓고도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 도둑이나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욕심을 걷어낸 마을에는 평화만이 깃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무랑골의 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정막이 아니라 평안한 휴식의 소리였단다. 멀리서 들리는 개울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싸고 돌았어. 깊은 밤. 서리는 잠결에 목이 말라 잠시 눈을 떴단다. 문틈으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고 옆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단하지만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어. 서리는 자릿기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을 노곤하게 녹여주었고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 기분 좋게 느껴졌어. 참 좋다. 참 따뜻하다. 서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꿈나라로 빠져들었단다. 꿈속의 서리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산길을 헤매지 않고 꽃비가 내리는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었지. 왕할머니의 집에서도 불이 꺼지고 할머니의 나직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어. 비워낸 자리에 복이 깃들고 닦아낸 자리에 빛이 나니 부디 이 평화가 오래오래 가게 해주소서. 할머니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마을을 비추었어.
엎질러진 맹파의 국 때문에 고통받던 한 영혼이 오히려 그 기억 덕분에 마을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진정한 안식을 찾았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오묘한 이치 속에 돌아가는 것 같구나.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풀어서 끼우면 되고 엎질러진 물은 닦아내면 그만이라는 것을 서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듯했지. 이제 물안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한단다. 격한 바람이 지나간 뒤에 숲이 더 푸르러지듯 아픔을 겪어낸 마을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지. 서리는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 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며 오순도순 살아갈 것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끔은 춥고 무서운 일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잊지 말렴.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이구나. 창밖에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달님은 구름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든 너를 내려다보고 있단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고 서리가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꿈 꾸거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고운 해가 떠올라 너의 창가를 비춰줄 테니까 잘 자라 우리 아가.